먼저 오늘 강연해 주실 박진철 교수님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교수님은 중앙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고요.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포스터 닥터를 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국토교통부 그린 리모델링 서울지역 플랫폼 위원장을 겸하셨고 한국 그린빌딩 협의회 11대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제30대 회장, 그리고 현재는 대한건축학회 제41대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런 기후변화, 탄소 중립 건축을 주제로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건설산업 비전 포럼에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주로 이제 건축학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하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고 그리고 끝에는 조금 이제 제가 이 건설 산업 비전 포럼이기 때문에 리더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소개를 했는데 저는 그냥 중앙대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하고 제가 전공이 이제 건축 환경 설비 분야라 그래서 건축학회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학회는 제가 그냥 아까 우리 김종훈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학회 회장 부회장 선거를 과거에는 2006년까지는 대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는 회원들이 직접 선거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이고요. 여기 최동호 토목학회 회장님 와 계시지만 토목학회는 1년인데 하여튼 건축학회 회장 임기는 2년으로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지금 현재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거는 제가 주로 이제 건축학회 활동을 주로 했고 여기 끝에 설비공학회라고 있는데 그 설비공학회는 주로 80%가 이제 기계 전공자들이 있고 한 20%가 우리 건축 분야 이렇게 있는데 설비공학회는 회장이 대의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선거로 하는데 저는 제가 건축학회도 회장 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설비공학회는 주로 이제 건축학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세원수가 제일 많은 게 서울대하고 한양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설비공학회는 서울대 계신 분들이 대의원을 할 때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뭐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회장 한번 나가라 그래서 떠밀려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맨 밑에 그린빌딩 협의회는 미국의 USGBC라고 최근에 그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건축이라든가 이런 저 하는데 여기 아까 고배원 대표님 인사하셨지만 고배원 대표님은 USGBC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고 여기가 이제 제가 10년 전에 9년 전에 그때 회장을 한번 제가 제 분야라 회장을 했었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건축학회 활동만 쭉 했고 저기에 검색어 720건이라는 거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활동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 우리 이현수 회장님은 검색어 치시면 800건이 넘게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저거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주로 기후변화 탄소 중립이고 특히 여기 우리 건도엽 장관님, 강호인 장관님 나와 계시지만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최근에 국토부 쪽에서 이제 지원 받아가지고 그린 리모델링 그 사례했던 거를 몇 가지 발표드리고 건축학회 소개 잠깐 하고 마지막에 맺는 말 이렇게 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기후 변화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기후 위기라 그러고
최근에 뭐 무덥고 가뭄 뭐 폭우 또 겨울에는 아주 폭설 뭐 그러는데 특히 그 이게 처음 시작이 1992년에 브라질에서 처음에 기후 회의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특히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그랬는데 그때는 회의만 했었고 이제 브라질에서 한 거는 그때 많은 그 선진국 그 학자들이 브라질이 대한민국이 1988년에 올림픽 하고 나서 중진국으로 올라서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 경부고속도로 뚫고 막 그러니까는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을 다 걷어내고 고속도로 뚫겠다 그러니까 브라질 가서 환경 보호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뭐 후진국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후 회의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온실가스가 이제 CO2 농도를 보는데 이것도 길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200년 전까지는 300ppm을 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산업혁명 이후에 증가해서 지금은 2025년은 30ppm까지 초과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그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 그쪽에 하는데 왜냐하면 하와이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하와이 쪽 공기가 가장 깨끗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CO2 농도 기준치를 할 때 하와이 농도로 보고 그래서 CO2 농도는 이게 CO2 자체가 유독가스가 아니라 이게 모든 그 온실가스의 그러니까 환경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400ppm을 넘는 거를 되게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430ppm까지 갔고 우리나라가 CO2 농도가 부끄럽게도 뭐 6위부터 9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기후 변화가 멈추지 않는다면 2025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의 그 리우 환경회의를 시작으로 처음에 이제 72년에 그런 그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는 92년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중요시하는 게 97년에 교토의정서에서 왜 교토의정서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을 처음으로 하겠다는 거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적어는 없지만 그래도 90년 수준으로 5.2%를 감축하겠다 그러고 2015년에 파리 기후 변화가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갔었고 그때 이제 국토부 장관 하셨던 우리 강 장관님 나와 계시지만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도 국토부에서 이 탄소 중립을 되게 강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하고 2015년을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해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뭐 이거는 세부적으로 설명 안 드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그냥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1.5도를 넘지 말자, 맥시멈 2도까지는 하자 그러는데 1.5도하고 2도가 여기 특히 온난화 수준이 해수면 상승이나 또 얼음 녹고 하는 것들이 1.5도하고 2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후 협약에서는 2도, 1.5도를 가능한 한 넘지 말고 2도를 초과하지 말자고 하는 게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에 계속 COP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2021년이라는 게 우리 코로나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 COP 26이라 해서 글래스고인데 이때 코로나 중에서도 대면 회의를 열렸는데 왜 글래스고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렸냐 하면은 산업혁명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우리한테 과학의 발달, 뭐 여러 가지 산업 발달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그때부터 환경오염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CO 2021년에 그런 거고 그때 오늘 우리 김정우 회장님이 그 책자도 준비하셨지만 그때 ESG에 대한 얘기가 그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22년 이집트에서 한 거는 특히 아프리카의 길목이라 그래서 아프리카가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열려가지고 기후 위기에 대한 각성을 했었고요. 23년에 두바이에서 한 거는 중동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 석유가 우리한테 엄청난 이득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켜서 두바이에서 이렇게 해서 했고 작년에는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해서 왜 아제르바이잔에서 하나 그랬더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2021년 이후에는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는데 작년에 한 4만 명이 올 줄 알았는데 6만 명이 참석을 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미 정해져서 브라질 92년에 처음 기후 회의를 브라질에 해서 올해 다시 브라질에서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브라질에서 할 때 주요 아젠다가 그 1.5도를 넘지 말자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요거 보여드리는 거는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탄소 중립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건축물에서 온실가스 발생이 약 3분의 1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그 국토교통부 박상우 전 장관님이 뭐라고 공식석상에서 했냐면은 그 영국의 처칠 수장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람은 건축 공간을 만들지만 그 건축 공간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키워낸다. 그래서 건축 공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건축 공간이 들었을 때마다 탄소 배출을 3분의 1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건설 분야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이 줄이는 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해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만들어서 2021년 국회에 제정을 했고 2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만든 이유는 이런 거를 특히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탄녹이라 그러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2022년에 그래서 1기 위원회는 김상혁 위원장님이 해서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그 대통령 공석 그 대행 기간 동안에 올해 2월 달에 2기 위원회로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탄녹이도 요게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 설립되고 나서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건축학계 회장 되자마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건물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때 이제 저는 건축학회 회장으로 여기 맨 오른쪽에 사진 찍었는데 서울시에 자치구가 25개 구가 있는 거 몰랐습니다. 여기 오세훈 시장하고 25개 구청장이 다 오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서 피켓 들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왼쪽이 박상우 장관이고 오른쪽이 그 김상엽 위원장이고 그 옆에가 산자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고 컨퍼런스 하고 그러는데 좀 구청장님 오세훈 시장님도 좀 와서 듣고 가셔야 되는데 사진만 찍고 다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토부 교통부의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인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우리 MB 정부 때 그래서 여기 권도엽 장관님 국토부 차관하실 때 1차관 하실 때 2008년에 우리 MB 대통령이 녹색이라는 슬로건을 2008년 8.15 경축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녹색 그런 걸 하시고 권도엽 장관님이 국토교통부에다가 녹색 건축가를 2012년에 하나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강호인 장관님께서 계속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걸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에 녹색 건축가가 만들어져서 그때 여기 아마 국토부에 계셨던 이영근 국장님 여기 또 와 계시고 그러시지만 그때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2015년부터 그런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을 해서 건물의 단열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패시브 쪽이 엄청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게 5년마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패시브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또 액티브 쪽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 1차 때 좀 보완 좀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서 특히 신재생 에너지 보급 많이 하자 그래서 태양광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하고 그다음에 올해 그 대통령 공석인 중에도 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3차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을 해서 보니까는 상당히 이제 녹색 건축물에 대한 그걸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확대를 하고 그린 리모델링도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녹색 건축 기술을 육성한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나라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고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도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특히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것들을 왜냐하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대부분이 5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올해부터 2025년부터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5등급을 왜냐하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한 30%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도 있고 그래서 5등급 정도만 왜냐하면 공공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하 5등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4등급으로 강화시켰고 또 그 절차도 간소화시켰고 그다음에 특히 신축 건축물도 좋지만 우리나라가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시에 이 녹색 그린 쪽을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특히 그 목조 건축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목조 건축이 탄소 중립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목조 건축에 대한 것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것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제가 국토교통부하고 해외 이렇게 요 탄소 중립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독일을 갔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독일의 프라이부르그 시입니다. 프라이부르그 시청사가 오른쪽 그 사진 나와 있듯이 지붕부터 모든 건물 전체가 태양광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전력이 남아돈다 그럽니다. 특히 독일은 전기 요금이 엄청 비쌉니다. 세계에서 거의 뭐 탑 1, 2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전기 요금이. 그래서 전기 요금은 정부에서도 올리고 싶어도
그게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못 올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나 이런 게 탄소 중립도 조금 건물에 적용하는 게 에너지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독일은 엄청 비싸고 특히 독일 정부에서도 그런 기준을 강화시키고 패시브 건축이라든가 그런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도 여기 피파 그 본사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지만 피파 본사도 특히 이 탄소 중립 건축물로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정부 자체, 지자체 자체에서 탄소 중립 이런 거를 시행을 하는 그 건설 업체나 건물주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엄청난 세금 감면 이런 걸 주는데 반대로 탄소 중립을 안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강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정부 지자체에서 주도가 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아까 우리 김정훈 회장님도 영국 쪽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영국은 이미 2016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제로 에너지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아직도 제로 에너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그 EU 국가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뭐 잘 알고 있는 그 영국의 그 런던 위쪽에 베드제드 그 공동주택 단지인데 여기는 저소득층이라 그럽니다. 저는 여기 직접 이제 답사를 갔다 왔지만 바로 그 옆에는 좀 고소득층 그 주거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여기에 이 베드제드 만드는 거에 관심이 없다 하다가 이 베드제드가 완성되고 나서는 거의 에너지 값이 안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고소득층에서 여기를 엄청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다 패시브 건축 뭐 여기에 태양광, 액티브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에너지 비용은 거의 지출하지 않는다 그러고 일본도 최근에 그 목조 건축에 대한 단지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자료 조사해 보니까는 공교롭게도 요즘 AI 그 AI가 강조되지만 IT 업체가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그 베이뷰 캠퍼스 같은 게 전부 탄소 중립으로 지어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또 역시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애플파크도 100% 그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 이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고 또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더 스피어스도 이것도 탄소 중립 건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이거는 IT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기네 회사 홍보하느라고 그러지만 요즘 전 세계 기업에서 IT 건물들이 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도 이렇게 IT 건물 자체가 탄소 중립을 하고 있다는 거에 놀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분당에 네이버 건물이 1784라 그래요. 그래서 저게 왜 건물 이름을 1784라 그랬더니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거기 분당 지역 이름이 집원이 1784고 그다음에 아까 산업혁명 얘기했듯이 1784년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네이버 건물도 탄소 중립을 자기네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IT 강국이라 네이버에서 분당에다가 이런 네이버 1784를 만들어서 탄소 중립 건축물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아직 여기는 저는 가보질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AI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으로 해서 여기 입주 사원들이 저기 카드가 필요 없다 그럽니다. 다 그 AI로 인식하고 출퇴근할 때 뭐 그런 게 다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시사점이라 그런 거는 얼마 전에 선종했던 프란치스코 그 전 교황이 지구의 날에
경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 그 국민들한테 기후 지옥, 기후 위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아까도 그 기후 협약 이런 것들이 코로나 중에서도 대면으로 열렸지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특히 제가 자료를 봤지만 유럽이나 또 북미, 일본, 아직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협약에서 자기는 탈퇴한다 그랬지만 거기는 미국은 대통령하고 아랑곳 없이 주 단위로,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쪽에서는 엄청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나 학계, 산업계가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거를 저희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건축학회 내에서도 제가 회장되고 나서 탄소 중립 건축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하고 탄소중립 건축 포럼을 했고, 특히 주로 올해 2월 달에 목조 건축 활성화법도 국회에서 입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녹색건축과가 이게 주도가 돼서 했고, 지난 또 6월 달에도 그런 세미나도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린 리모델링, 이제 제가 국토교통부하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부터 전국에 탄소 중립 관련돼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대학에다가 이 연구가 아니라 요거를 대학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홍보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에 있으면서 서울 지역하고 수도권의 인천 지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거긴 그린 리모델링, 그래서 요거는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좀 국민들한테 홍보해달라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그린 리모델링을, 이게 정부에서 공공건축물 해주거든요. 비용 대주고, 물론 충분치 않은 비용이지만 인테리어 공사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해준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공사인데 뭐 이게, 왜냐하면 공사 기간에는 이게 영업을 못 하거나 그 건물을 좀 비워줘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국에 6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대학에서 교육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짜고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이제 요거는 총괄 그 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사진은 건축사들, 왜냐하면 이걸 하려 그러면 설계하는 건축사들하고 컨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고배운 대표님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 건축사들이 그린 리모델링 탄소 중립이라는 걸 설계를 잘 모릅니다. 그냥, 왜냐하면 건축 설계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뭐 현상 설계하거나 턴키하거나 할 때 그걸 수주하려 그러지, 거기에 아까 뭐 IT 건물처럼 이거를 뭐 리드 인증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GCD 인증 받아야 된다, 그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이거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저희 그 이제 대학 기관 같은 데서 그분들한테 교육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건축사들이 금방 배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회의하고, 요게 이제 저희가 수도권을 맡고 있어서 서울 상계동에 어린이집인데, 요게 공공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좀 하자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린 리모델링 하는데 최소한 석 달 걸립니다. 그럼 석 달 동안 다른 데서 영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를 비워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 뭐 해야 인테리어 공사 정도인데,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이제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한 10억 이내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왼쪽 위에가 그게 30년 된 옛날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들하고 해서 이렇게 좀 외피도 이렇게 바꿔달라 그러고, 특히 수도권은, 서울은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설치 면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절감률이 40%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입주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하고 특히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이 너무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는 처음에 리모델링인 줄 알았는데 환경도 좋아지고 좋은 곳에서 애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요. 여기는 이제 백령도입니다. 백령도는 진짜 배 타고 3시간 가야 되는데, 근데 백령도 같은 데도 이렇게 했더니 백령도는 땅이 넓으니까 56%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올해 이게 대통령이 올해 이제 막 공석이다 보고 6월달 21대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좀 늦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컨설팅 해줘서 여기 서울 그 관악구에 보람의 청소년 센터가 60년 된 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그린 리모델링 한다고 확정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중앙대학에서 이렇게 아직 설계사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아진다 그랬더니 여기 보람의 청소년 센터에서도 요 내용을 보고서 엄청 좋아하고, 이제 21대 정부가 또 국토교통부가 이걸 하게 되면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거는 우리 중앙대학에서 컨설팅 해준 자료입니다. 오늘 뭐 고정님 우리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지만 고정님 대표님이 그런 친환경 컨설팅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동의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린 리모델링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건축학회 또 회장이라 소개도 좀 하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건축학회가 이제 올해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80주년 때 제가 회장이 돼서 그것도 사실 큰 저한테 영광이고요. 그래서 건축학회는 45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해방과 동시에 45년 9월 1일 날 설립이 됐는데, 그때는 조선 건축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정관 2조에 보면은 학술, 교육,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분야에 건축학회는 학술을 담당하고 교육, 그다음에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난 9월달 이사회 때 자료거든요. 자료를 보면 요거 하나가 그 데이터가 좀 오류가 돼서 거기 유인물하고는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1945년에 설립이 됐지만 47년 자료에는 187명으로 돼 있고 64년에는 1126명인데 그게 64년 자료가 오타가 있어가지고 연도가 잘못돼가지고 그다음에 1977년 쭉 보면 88년까지가 회원 증가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2000년에 7,000명이 됐고 2008년에 15,000명, 2014년에 2만 명이 됐습니다. 2014년에. 그다음에 작년에 3만 명이 돼서, 그래서 지금 증가 추세로 보면은 올해 이제 3만 1,569명인데 한 10년에 한 10,000명 정도니까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목학회는 51년에 생겼지만 저희 회원 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이제 학회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건축 분야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회원 수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학회라는 걸 보여드리고, 이제 저희 본회가 있고, 본회라는 거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나타내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8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를 보면은 그래도 본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본회가 한 64%, 나머지 지회가 한 35% 그렇게 갖고 있고요.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제일 많고 40대, 30대, 60대 이렇게 해서 쭉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47년부터 논문집은 80년대 나왔고요. 47년부터 건축 회지를 지금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름이 조선건축이었고 60년대 들어서서 이제 건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10년 단위마다 끊었고 75년, 85년, 그다음에 95년이 바로 50주년 행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5년 60주년, 2015년 70주년, 올해가 이제 80주년입니다. 그래서 회지가 이렇게 바뀌었고 뭐 많은 회원들이 회지 내용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작년부터는 회장되고부터는 이북으로 다 볼 수 있게 다운받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로그인만 해서 이북으로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논문집은 85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집이 85년에 처음 만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5년 전에 제가 이때 그 논문 편집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문 논문이 SCI 되기는 아직 힘들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영문 논문으로. 그때 이제 KCI만 된 것만 해도 건축학계는 우수 논문집이 돼 있는데 스쿠프스로 신청을 했는데 건축학계가 그동안 계획계하고 구조계 2개가 나왔는데 계획계는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데 구조계에서는 공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저기다 냅니다. SCI에다. 그러니까 논문이 안 들어와 가지고 2개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걸 제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더니 그때 2020년에 연구재단에 12개 학회에서 스쿠프스 신청했는데 저희 건축학회만 스쿠프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쿠프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요거는 논문 2개를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제가 우리 전재율 우리 전 건설관리학회 회장님 나와 계시지만 정 교수님이 공학 쪽에 논문 하나 냈던 거 샘플 하나 하고 왼쪽에는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낙마했던 이진숙 충남대 총장님이 논문 이 논문 가지고 표절이라 그래가지고 기자들하고 뭐 국회의원도 저한테 전화해서 건축학회 회장이라고 건축학회에서 제대로 심사도 안 했냐 그래서 심사 제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했던 논문입니다. 그다음에 토목학회도 건물을 2개 갖고 있지만 저희 건축학회도 89년에 사당동에 이광로 전 우리 회장님께서 89년에 땅도 준비해 주셨고 직접 설계하셔가지고 사당동에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89년 때는 저렇게 사진이 주변 건물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 밑에 사진이 쏙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는 제일 주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사당동 건물은 100% 다 임대 주고 있고요. 요게 방배동에 땅을 하나 사가지고 2012년에 이거를 요런 건축물을 져가지고 요게 친환경적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져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여기 요 앞에 건물이 요것도 한 30년 된 건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현수 회장님 계시지만 전임 회장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회장 돼가지고 뭐 자꾸 뭐 나댈라 그런 게 아니라 사당동 건물을 팔겠다. 팔고 요 앞에 건물을 방배동에 있는 걸 하나 더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 2개를 건축센터로 만들어서 좀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겠다. 그래서 이 앞에 건물 건물 주인을 좀 연락을 해서 저희 학회로 오시라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더니 이분이 아버님이 강남 일대에 건물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 이거 아들이 한 50대 중반 아들이 왔는데 제가
이거 우리가 사겠다. 근데 사당동을 맞바꾸자 그랬더니 저보고 뭐 하시는 분이냐? 당신 사업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맞바꾸자 그랬더니 사당동 건물을 좀 이렇게 보더니 그냥 사당동 건물은 당신 내가 팔고 이거를 사라. 그래서 지금 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까지 구입하게 되면은 사당동 건물 팔고 그러면 여기 건축센터 타운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 남아서 길지 않게. 이게 건설 산업 비전 포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년 2월 달이 정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이제 65세가 되다 보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예. 이제 뭐 많은 책은 아니고 역사책을 주로 보면서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 있지만 바로 조선이라는 우리 나라가 500 몇십 년 동안 우리 있었고 우리 선조들이 했었고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수도 서울이라는 게 한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 600년을 가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고 한 왕조가 또 500년 가는 나라가 세계에서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를 제가 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는 이제 세종대왕 뒤에 얘기했지만 세종대왕이 되게 훌륭한 분이 리더력이 좋고 그래서 세종대왕은 리더력이 방향을 제시해서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가는데 특히 조선의 왕 중에 세종대왕 다음에 성종이 있었고 정조대왕, 영조 있었지만 정조대왕은 앞에서 끌고 가는 리더력을 있고 우리 이제 기업 중에는 이건희 회장님이 다 바꿔라. 골프채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래서 매기론이라는 게 그래서 바꾸니까는 긴장돼서 더 발전하더라. 그런 것도 했고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 그랬냐면은 가혹한 환경이 오히려 훌륭한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킨다는데 대한민국 땅이 척박하 됩니다.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세계 어딜 내놔도 아주 훌륭하다는 데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세종대왕이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그래서 특히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분은 노벨상을 줘도 남는 분이랍니다. 15세기 때 조선이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이 조선이 29개, 중국이 5개인데 일본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세종대왕은 그때 노비도 휴가제를 줬고 그래서 훌륭한 분이고 집현전이라는 걸 운영을 했고 무엇보다 한글을 창조해 가지고 그걸 반대를 무릅쓰고 했고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그런 정치를 했다 그러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데 세종대왕 때 왕들이 공부를 했답니다. 싱크테크 집현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고 성종 때는 또 홍문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고 요즘 드라마에 폭군 셰프라고 있지만 연산군이 성종의 손자입니다. 성종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세조의 손자인데 연산군도 초기에는 잘하려고 했는데 뭐 신하들이 뭐 막 이건 뭐 아니되옵니다 막 그러니까 나중에 다 죽이니까는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폭군이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훌륭한 왕들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싱크탱크 그걸 활용을 잘했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했다 그랬고 특히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그 정교 때 훌륭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그래서 다산관이라는 게 이름이 많고 바로 지난 17일 날 그 구추감이 다산 구추감이라 그래가지고 다산 정약용함이라 그래서 해군에서도 그런 명칭을 씁니다. 그다음에 특히 구한말에 이 호모 홀보트라는 분이 이 교육가로 조선의 땅에 왔는데 나중에 우리 독립운동가에서 우리 훈장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역할을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탈당하는 걸 많이 강변을 해주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훈장을 받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원칙은 승리보다 중요하다 그랬고 그래서 올해가 더군다나 삼풍백화점 붕괴 30주년이 됐지만 우리도 원칙이라는 걸 좀 지켜서 해나가야 되고 특히 그 홀버트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훌륭하다. 아주 똑똑하고 자기가 교육을 시켜보니까 영역 그래서 일본을 능가할 앞으로 대한민국은 일본을 능가한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한글이 우수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김영석 교수님이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 둘째 아들님이 연대 우리 건축가 교수님이었지만 김영석 교수님이 60대부터 인생이 행복하다 그랬고 지금 105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데 그냥 건강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셨냐면 항상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에 따라서 정신은 늙지 않다 그랬고 그래서 그런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그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이 건설산업 비전 포럼 이런 게 여기서 네트워크하고 저거 해서 앞으로 또 좋은 그런 걸 교류하시고 코로나 중에서도 저기 우리가 건설 분야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우리 저 연초에 우리 건설산업 비전 포럼에 우크라이나 대사님 강연하셨지만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에도 건설을 한다 그러니까는 건설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고 우리 대한민국 건설 분야도 선진국 못지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주신 박지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건축 친환경 쪽에서 가장 국내에서 거의 오랫동안 이제 해오셨던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탄소 중립 건축 또 친환경 건축이 보급되는 데에 건축 문화가 어떤 점이 가장 장애물인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점이 이런 탄소 중립이 보편화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느끼시는지 한두 개만 꼽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결국은 여기 이제 비전 포럼에 계신 분들이 다 건설업계의 리더분들이신데 그러면 이런 리더들의 마인드와 또 리더들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 이런 어떤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더 개선되어야만 하겠다. 리더십의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발표 중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첫째가 이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식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아까 건축사들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작년에 미국 이제 가가지고 미국의 그 건축 설계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계 사무실 대표가 직접 와서 저하고 자기네 회사 얘기를 하는데 그 설계 사무소 대표가 자기네 직원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100% 설계 직원을 뽑을 때 리드 인증 받은 사람을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는 다 친환경 건축으로 설계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우리나라 리드 인증도 있지만 GCD 인증 그거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점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하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호모 헐버트도 얘기했지만 금방 변하는데 좀 저는 국토부에서 좀 이렇게 드라이브 걸어서 추진해 나가면은 우리는 금방 따라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권도엽 장관님 녹색 건축가 만들고 또 강호인 장관님 박근혜 정부 때 녹색 기본 계획 실시했지만 그런 거 하니까 우리나라가 패시브 건축이나 단열에 대한 거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급에 대한 게 힘든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설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건물의 에너지 절약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방,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그랬더니 건설회사 임원께서 교수님 말씀 이해하는데 우리 그렇게 에너지 절약하면요 건물 분양이 안 된대.
에너지 값은 입주자가 내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분양가 더 올려야 되고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해서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많이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오늘 주제를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꺼내서 있고 우리 또 김정은 회장님이 또 책도 ESG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혹시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거는 아까 끝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이런 거를 좀 서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좀 우리 여기 우리 건설 산업 분야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좀 주도가 돼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안원석 교수님. 예,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세종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세종이 창의적이었던 이유가 그 세종의 적설력이라든가 그런 책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전제되고 있는 걸 의심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요즘 정책도 보면은 저희가 계속 그 실패를 답습하는 게 그 기존에 우리가 전제되고 있는 거나 기존 틀을 놔두고 계속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가 좀 그런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기후는 요즘 여러 가지 재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피부로 느끼긴 하지만 이게 좀 사회 전체가 움직이려면 아까 그 앞에 슬라이드 중에서 2050년 그 사진을 주셨는데요.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좀 더 모든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게 좀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좀 동참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인 좀 경각심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요즘 이제 AI가 급속히 발달되니까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미래 2030년 또 40년, 50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좀 예측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데이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심각할 정도로 하는데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기후에 대한 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을 그 AI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예측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세종대왕은 저는 이거 개인 생각입니다. 그냥 이렇게 밤에 이제 잠이 안 와서 역사책 조금 보다가 대한민국도 조선에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었구나 이제 그래서 세종대왕의 리더력을 제가 보고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자료에도 있는데 한글 창제가 제가 80년대에 석사 논문 쓰는데 석사 논문 다 대부분이 한문으로 적었어요. 그래야 한문으로 논문을 적어야 품위도 있어 보이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한글을 쓰라 그러면 최만리라는 학자가 집현전학자가 극구 반대했는데 세종대왕의 리더력이 뭐냐면 최만리를 감옥에 쳐놓고 그 다음 날 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그 부하들을 다스릴 줄 아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폭군 연산군 얘기했지만 연산군은 조선 건국대군은 세종대왕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적장자입니다. 예. 태종이 그 왕권 강화시키면서 적장자를 왕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양녕대군은 안 되고 그래서 했는데 연산군은 성종의 적장자인데 자기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폭군이 그러니까 리더력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냥 다른 걸 그냥 치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비전 포럼에서도
그 어떻게 아까 뭐 세종대왕이 이제 그런 끌고 가는 것도 정조대왕이 리더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건축학회 회장 이제 한 8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이제 뭐 몇 가지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뭐 제가 뭐 리더력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보고서 어떻게 하면 저도 좀 우리 3만 명이 넘는 80년 된 학회를 좀 잘 끌고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혹시 이봉란 교수님. 이게 도시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걸 그 5곡 3턱으로 이렇게 거점 도시를 만들게 중심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평 개발에서 집중 개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면서도 또 관리가 또 용이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사실인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런던이 우연한 기회에 제가 들었는데 미국하고 시카고, 제가 시카고 살아서 시카고하고 런던은 정반대로 시카고는 건축주한테 이 혜택이나 페널티를 주는데 런던은 입주자한테 ESG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건물들이 임대에서 탈퇴를 하니까 건축주들이 리모델링 하는 게 상당히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연 이 두 개 중에 어떤 방향을 선호를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것 중에는 그래도 영국 쪽에 그 이용자들한테 좀 그런 걸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거나 하는 게 건물주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데도 하고 이제 영국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미국도 이제 리드 건축물을 받은 데가 임대료가 더 비싸대요. 왜냐하면 리드 인증을 받으면 건강하고 에너지 절약되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이게 인증받았다고 대기업 건축물 홍보만 하지 그런 인식 자체가 뭐 이거 리드 인증받았다, GCD 인증받았다 이게 뭐 건강해지냐 그런 거를 아직 안 따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근데 그게 바뀌게 되면 또 순간적으로 금방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2020년 코로나 되자마자 건축학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기자들이 와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건축물이 나홀로 주거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코로나 분리 사람이 못 모이 그렇지 않다. 산업혁명 때도 그렇고 사람은 다 도시로 모이기 때문에 나홀로 주거는 아니고 오히려 밀집된 공간에서 이런 감염이나 이런 대책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특히 그 건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거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에너지 절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비용 문제가 이제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그 유지 관리나 이런 거에서도 에너지가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 단계부터 이 건축물이 하나 들어서면은 설계 단계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자 하지 다 지어주고 나서 이걸 에너지 절약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설계 단계 때부터 이런 건물 에너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를 강제적으로 좀 그래서 건축사들의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또 그 건물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자들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박승희 의원님.
예, 저는 그 그린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한 가지 좀 예. 같이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그린 리모델링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계획대로 하면 18년 대비 2030년에는 18년 대비 35%를 줄여야 되고 2050년에는 거의 뭐 88%를 줄여야지만이 18년 대비 이게 탄소중립 건축이 실현이 가능한데 그걸 우리 그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 시장이 한 18조, 15조 정도 되는데 2030년이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100조 정도 돼야 되고 2050년은 180조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대부분의 건물이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안 되지만 거꾸로 활성화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건설 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도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한 97%가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값싸고 또 재실 리모델링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도 꾸준히 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로드맵 하에서 우리가 산업계하고 학계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시장을 열고자 한다면 이 그린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시장도 건설산업도 시장도 넓어지고 또 우리 설계나 시공 회사들의 노하우도 높아져서 또 경쟁이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 세릭에서 40주년 그 행사할 때 우리 건설산업이 이제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얘기도 하셨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축학회와 또는 건축업계가 이런 방면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시장을 열어가야 되실지 여기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박승기 원장님이 이제 작년에 카이아 원장님 하시면서도 코엑스에서 그런 포럼도 여시고 그랬는데 그 그린 리모델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부에서도 2020년부터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게 약 30만 동의 노후 건축물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축도 중요하지만 유럽, 영국도 그렇고 유럽 이런 나라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좀 많이 들고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식들이 신축을 해야 이게 재산 가치가 되지. 그린 리모델링 하면은 건설사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뭐 교수님 뭐 비용은 신축보다 조금 그래도 덜 들지만 저기 건물 갖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건물주들의 인식이 그린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하는 걸 바란대요. 그래서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신축을 막 강화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래도 21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걸 많이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박승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정부에서 예산이 좀 들어도 더 세제 혜택도 그린 리모델링 하면 그 융자도 해주고 좀 그런 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학회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하고 그런 R&D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더 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축학회는 그래도 다른 학회가 안 가지고 있는 기준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단열 기준, 무슨 뭐 구조 기준, 뭐 이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정부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해 주신 박칠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